자, 여러분들과 구조역학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구조역학이라는 과목이 먼저 무엇인가 서론에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저희 교재가 이제 지금 조연아 교수님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교재를 양창현 교수님 거나 혹시 또는 그 건축구조역학이라고 해서 해법 건축구조역학이라고 해서 그 장동찬 선생님 책을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구조역학이라는 과목이 응용역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토목공학과 쪽에서는 응용역학 또는 구조역학 이렇게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공학과 쪽에서는 건축학과도 구조역학을 기본으로 배우죠. 건축학이나 건축공학과에서는 구조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배우실 겁니다. 건축구조역학으로 배우시는 데도 있고. 전부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이제 조금 나눠서 본다고 하면 토목공학과 쪽이 훨씬 더 구조역학을 좀 자세하게 배우는 편입니다. 구조 쪽을. 그리고 건축학 쪽은 아무래도 이제 설계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구조에 대한 거는 기본 개념만 알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서 좀 자세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좀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고 단원별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만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건축공학과는 또 조금 얘기가 다르죠. 건축공학과는 건축학보다는 조금 더 많이 깊이 있는 내용을 들어가고, 토목공학과는 그보다 이제 건축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토목공학과에서는 주로 예를 이제 드는 것이 토목구조물을 예로 많이 드실 거예요. 토목구조물 같은 경우는 건축구조물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건축구조물은 보하고 기둥, 슬래브 이렇게 지붕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주로 많고, 건축물이니까. 토목구조물은 교량, 댐 이런 것들이니까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기보다는 아주 큰 덩어리의 그런 그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제가 다루는 예제가 학교마다 또 전공마다 좀 이렇게 실예로 드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원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 과목에서는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그리고 건축학과 요런 그 관련된 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구조역학입니다. 좀 깊이 있게 배우는 데에서는요, 지금 요 구조역학을 하시기 전에 정역학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역학하고 재료역학. 근데 이제 간혹 학교별로 정역학, 재료역학이 커리큘럼에 다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구조역학에서 정역학, 재료역학을 합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지금 우리 교재에는 그 정역학과 재료역학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정역학이나 재료역학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좀 사전 공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역학에서 다루는 건 뭐냐 하면 힘이 무엇인가, 힘의 성질 이런 것들, 힘을 분해하고 합성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 힘 모멘트란 무엇인가, 그런 모멘트의 성질은 어떻게 되나, 모멘트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나,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이제 재료역학 쪽으로 가시게 되면 단면의 성질, 그리고 응력, 변형률 이런 것들을 다루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준비가 돼서 이 수업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건축구조역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장동찬 선생님 책은 그런 내용도 그 구조역학 책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역학이나 재료역학을 따로 배우지 않고도 구조역학만 가지고 전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제 건축공학과나 건축학과에서는 그걸 다 따로 배울 시간이 없어서 설계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역학 책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한 챕터씩 넣어가지고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부분이 그 정역학에 해당되는 힘, 모멘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6장, 7장 이 정도 가면은 단면의 성질, 그리고 응력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여기 수업에서 혹시 안 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거 간단하게 교재로 내드리든가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조역학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1장에서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구조역학에서 다루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구조하면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구조 해석과 구조 설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구조 관련된 과목이 무엇이 있냐라고 물을 때 구조 해석 관련된 과목, 구조 설계에 관련된 과목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 구조 역학은 바로 구조 해석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구조 역학이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구조를 배워서 어디다 쓰냐 그러면 해석하고 설계하는 데다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구조 역학은 해석을 하는 데 필요한 거다. 그러면 구조 해석이 뭐냐? 구조 해석은 뭐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어떤 구조물에 하중이 가해졌어요. 구조물이요. 아무 하중도 안 받고 있는 구조물은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누가 옆에 와서 치죠. 바람이 지나가면서 치고 때로는 사람이 위에서 막 들고 뛰고 구조물 자체의 무게도 하중이 될 수 있고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자기가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요. 살이 많이 찌면요. 다리가 힘들죠. 이 구조부재입니다. 다리가요. 이 다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또 살을 빼야죠. 그런 식으로 구조물이 자체가 그냥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중이에요. 그런 하중이 작용할 때 어떤 구조물에 자체 하중이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중이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하중이 들어왔을 때 하중이 작용할 때 이 구조물에 생기는 힘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밝혀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눈으로 딱 봐서 밝혀내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해석적으로 그렇게 밝혀내는, 수치적으로 밝혀내는 그런 학문이 바로 구조 해석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에 하중이 들어온다. 그 하중에 대해서 이 구조물에 생기는 그 생기는 힘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느 부재가 얼만큼의 힘을 받는가 이런 걸 계산을 해내는 게 바로 구조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구조 역학이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해요. 절대적인 역할을. 그래서 이 구조 해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구조 역학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밝혀내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보시고 먼저 구조 해석이 이제 무엇인가라는 걸 대상으로 보면은 구조 해석에는 구조 역학이 100% 이용이 된다. 구조 역학이나 해석이나 비슷한 말로 보시면 돼요. 구조물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그 구조물에 생기는 힘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을 해내는 거고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해석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거고요. 주로 대상은 구조 부재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 구조만 다룬다고 얘기하는데 프레임. 자, 구조물을 보시면은 구조 부재가 있어요. 구조 부재가 있고 비구조 부재가 있습니다. 구조 부재만을 대상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구조 부재 중에서도 토목 구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게 그냥 구조 부재예요. 근데 건축 구조물 같은 경우는 뭐 치장이 굉장히 많죠. 똑같은 벽이어도 왜 우리 화장실 칸 나눠놓은 벽 있죠. 화장실 칸막이 벽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구조 부재가 아니에요. 힘을 하나도 안 받아요. 힘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얘는 오히려 그 무게가 밑으로 하중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화장실 완전히 그 복도하고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그 벽을 보면은 그 벽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자기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하중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벽이어도요, 하중을 받는 벽이 있고 하중을 안 받는 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중을 안 받는 그런 부재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하중을 받는 부재만이 대상이고, 일단 우리 구조 역학 시간에는요, 하중을 받는 부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레임, 수직 부재, 수평 부재, 주로 보하고 기둥에 대해서 다루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그 뼈대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마감재 같은 거는 안 쳐준다. 비구조재 같은 거는 대상이 아니다. 아예 뭐 없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중으로 이제 나중에 나가서 실무를 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얘네들 무게가 얼마인가 계산을 해서 하중으로 다 작용을 시킵니다. 근데 자, 일단 구조 역학 시간에는요, 뼈대 구조만을 그 대상으로 다루게 된다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구조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전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구조 해석을 하시게 될 거고요. 결국 그러면 구조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구조물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응용을 하셔야지 그게 이제 실현이 되겠죠. 어떤 최종 목표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조 해석은요. 하중에 대해서 구조물이 얼마큼 힘을 받나를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구조 설계는 뭐냐? 구조 설계는 이제 역학 시간에는 사실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 설계를 다루는 그 과목이 어떤 게 있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뭐 강구조 설계 이런 과목들이 바로 구조 설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약간씩 또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 재료별로 과목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 설계는 그럼 뭐냐? 뭐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밖에서 하중이 100이 들어오고 이렇게 50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중이 막 눌러요. 얘를 막 이렇게 눌러. 옆에서도 밀고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구조물에 하중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 이 부재가 과연 힘을 얼마를 받을까? 이걸 계산하는 게 구조 역학이란 말이에요. 이 부재는 도대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얘는 50만큼 힘들어요. 50만큼. 얘는 100만큼 힘들고 얘는 70만큼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계산을 이제 빨간색을 구한 게 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얘를 딱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위에서 누르는데 밑으로 푹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버티고 있으려면 여기서도 힘이 생겨요. 여기서도. 그래서 뭐 여기에 50이라는 힘이 생기고 여기 70이라는 힘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빨간 것들을 계산을 해내는 게 바로 구조 역학 시간에 하는 일이고요. 뭐 힘만 계산하는 건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처짐 같은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짐 또는 동력학적인 하중이 들어온다고 하면 진동수나 진동 모드 이런 것도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구조 설계는 이제 뭐냐 하면 얘가 50이라는 하중을 받으니까 과연 50이라는 하중에 대해서 이 부재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부재예요. 콘크리트 부재로 크기가 400 곱하기 400짜리 사각형 기둥이다. 이렇게 됐을 때 400 곱하기 400짜리 40cm 기둥이 과연 이만큼 50이라는 그런 그 하중을 버틸 수 있는가? 그걸 계산하는 게 바로 설계예요. 그래서 이게 버틴다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되고 이걸로는 도저히 못 버텨. 이게 깨져. 그러면 다시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역학으로 해석해서 구한 이만큼의 힘을 받을 수 있으려면 부재의 크기를 얼마나게 해야 되나. 부재 또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부재 사이즈뿐만 아니라 그 안에 철근을 몇 개를 집어넣어야 되나. 얼만큼의 간격으로 놔야 되나. 이 부재하고 간격은 얼마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내는 게 바로 구조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구조 해석, 구조 역학은 당연히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구조 설계가 조금 더, 그런 어떤 구조물을 실현하는 데서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설계를 하면, 비로소 이제 구조물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설계는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책에도 이제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구조 설계를 할 때 뭐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뭐 그렇게 해서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구조 설계에서는 안전이 최고로 제1로 쳐야 되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조물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죠. 기본. 안전성은. 그러니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의 얘기예요. 안전성은. 그래서 구조물의 강도가 작용 외력보다 커야 되겠다.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그죠? 누가 나를 100이라는 힘으로 눌러요. 아니면 밀어요. 눌러요. 100으로 눌러요. 그러면 내가 100에 버틸 수 있는가? 내 강도가 100이면 100에 충분히 버틸 수 있죠. 충분하진 않죠. 내 강도는 200이에요. 근데 위에서 아무리 100으로 눌러봐요. 꿈쩍도 안 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냥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강도가 외력보다 크면 된다. 이제 설계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구조 역학이니까 뭐 자세히는 안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면, 그 다음에 경제성. 무조건 안전. 당연히 부재를 크게 하면 안전하죠. 그죠? 근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죠. 공간도 비효율적이죠. 부재가 크면은 방 안에 이따만한 기둥이 턱하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제성, 좀 그 경제적인 면도 충족을 하면서 안전해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최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구조 성능, 뭐 구조 성능이라고 해도 좋고, 당연히 안전성, 경제성은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최적점을 찾죠. 최적점.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거. 얘가 높아지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면 얘가 높아지면 얘가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어떤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최적의 점을 찾아서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거를 하는 거는 기본 목표가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구조 성능이라고 해서 뭐 안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좀 사는데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민감하죠. 뭐 실례로 뭐 소음 같은 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소음 좀 난다고 건물 무너지나요? 안 무너져요. 예. 근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이요. 소음, 진동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지금 칠판도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게 진동이 있는 거예요. 미세 진동. 집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면은 진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자제품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진동이, 이 사람이 사는 세계에는 이 진동이 언제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도 다 진동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진동이 언제나 있는데, 그게 뭐 예민하다면 예민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안전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진동이 아주 큰 경우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런 게 바로 지진이에요. 지진처럼 이제 진동이, 아주 큰 진동이 들어왔을 때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진동의 수준은 아주 그 크기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 부재 자체가 위험해진다거나 무너진다거나 이런 거랑은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음, 진동, 또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 이제 균열,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균열이다. 콘크리트 부재는. 근데 균열 보면은 건물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사실 근데 그건 아니죠. 그게 뭐 위험한 균열도 있습니다. 균열 폭이나 균열 길이나, 또는 균열의 어떤 전체적인 형상, 균열이 그 발생된 그런 모양을 보고 이제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균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콘크리트는 인장에 굉장히 약한 재료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인장을 받아서 생기는 게 균열이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만 해도 균열이 조금씩 생겨요. 그 눈에 얼마나 띄냐의 차이지. 안전상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의 균열, 그런 소음, 진동, 균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그 성능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사용성이라는데, 사용성. 역학 시간에는요, 사용성에 대해서는 안 다뤄요. 사용성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지만, 설계를 하실 때는 이 사용성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하십니다. 요즘에는 기준에도 사용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성 검토하기 위한 처짐도 있네요. 처짐. 그 사용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처짐 같은 경우는 역학 시간에 배운 방법으로 일단 구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뭐 몇 센치 이상 처지면 안 된다 하는 기준에 맞춰서 사용성 검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용성이랑, 그 다음에 뭐 내구성. 건물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냐, 구조물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냐 하는 거를 결정짓는 그런 내구성. 그 다음에 뭐 기능성. 이런 건 이제 뭐 설비 같은 경우, 설비들. 건물은 멀쩡한데 왜 수도 관이 녹슬어서 우리가 집을 다시 부셔야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능성을 만족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기능성 같은 경우는 딱히 구조 성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내 부식성, 내 균열성, 내 화학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정도가 이제 구조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성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능들을 어떤 기본 조건을 만족해 주도록 설계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설계를 할 때 안전성, 경제성 기본 목표고, 이런 구조 성능도 만족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건축의 3대 요소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경관, 미적 요소죠. 미적 요소. 구조 설계를 할 때 무조건 안전하게, 무조건 경제적으로 아니죠.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뭐 외국 여행 같은 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자기 사진을 안 찍고 구조물들 사진만 찍어 갖고 오죠. 자기가 혼자 가니까. 그래서 구조물들, 저 구조물 멋있어. 저 건물 되게 멋있어. 와, 저 다리 되게 멋있어.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미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미적인 그런 그 요소는 아주 기본적으로 만족을 시키게 그렇게 설계를 하시지만 또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 설계 컨셉은 잡고 안전성, 경제성이나 이런 구조 성능적인 면에서 약간 좀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구조미를 고려를 한 그런 설계가 돼줘야 되겠다는 건데, 구조 설계를 할 때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면 아주 훌륭한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구조 설계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가서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요 정도. 구조 해석은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울 거니까 구조 해석은 구조 역학을 100% 이용한다는 거고, 구조 설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석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해서 설계를 한다 하는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방법은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2가지 정도가 쓰입니다. 바로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응역법, 변이법 이렇게 나눠져요. 자, 여러분들이 역학 시간에 배우는 방법, 응역법하고 변이법을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이제 응역법, 변이법, 뭐 둘 다 쓰시겠네요. 예. 자, 이렇게 요 방법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 외에도 뭐 구조 형식에 따라서 정정 구조물이냐 부정정 구조물이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죠? 정정 구조물, 부정정 구조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정정 구조물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부정정 구조물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개가 달라요. 자, 그런 어떤 해석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중의 종류에 따라서 하중이 가만히 그러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그냥 그러니까 시간이 몇 초가 됐든 몇 시간이 됐든 몇 날 몇 년이 됐건 언제나 늘 그 하중으로 들어오는 상태라는 게 바로 정적 하중이에요. 그러니까 하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적 하중이 작용할 때랑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하중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건 이제 동적 하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1초일 때는 3이라는 하중이 작용하고 2초일 때는 5라는 하중이 작용하고 3초일 때는 다시 10이라는 하중이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하중이 변하는 그런 하중을 동적 하중이라고 하는데, 하중 종류가 정적 하중이냐 동적 하중이냐에 따라서 구조물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정적 해석, 동적 해석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 구조 역학은요, 정적 해석이에요. 정역학이 주가 되겠죠. 동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동역학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배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본 동역학. 그리고 구조물에서 다루는 동역학은 구조동역학이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보통 한 4학년 때나 대학원 들어가서 배우시게 되는 그런 과목인데, 동적 해석을 다루는 거는 바로 구조동역학이 되겠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정적 해석, 동적 해석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뭐 우리 역학 시간에는 주로 이제 정적 해석에 해당되는 것만 다루게 된다 하는 정도로 아시고, 역학 시간에 응역법, 변이법 요걸 2개를 다 하십니다. 응역법은요, 미지의 부재력을 적합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건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이런 종류가 있다 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변이법은요, 미지의 절점 변이를 평형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뭐 특징만 쓰면 그래요. 특징만 딱 써보면 평형 방정식으로부터 구하는 게 변이법, 그 다음에 적합 방정식으로부터 구하는 게 응역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에서는 뭐 앞에 얘기한 건 뭐 그냥 다 일반적인 얘기고,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하중 종류. 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니까 구조 역학 시간에 구조물이 있어요. 구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조물에 하중이 작용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구조 해석이라는 게 구조물에 하중이 작용할 때
그 내부의 구조 부재가 얼만큼 힘을 받나, 그 내부의 힘이 얼만큼 생기나 하는 걸 계산을 하는 거니까 계산은 계산이고 일단 구조 부재는 있을 거고 하중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중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하중이 있습니다. 그냥 설계 시간에 보는 하중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나눠요. 고정하중, 활하중, 뭐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뭐 수압, 토압, 뭐 이제 설계를 하는 부재가 어떤 부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구조물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고정하중, 활하중. 고정하중, 활하중. 이거는 고정하중은 고정되어 있는 하중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의 무게이거나 또는 아주 무거운 설비 같은 거 왜 딱 고정시켜 놓는 거 있죠? 기계 설비들. 그런 게 고정하중이고요. 마감재. 여기에 있는 칠판, 여기 칠판이 얘가 이 건물 지을 때부터 건물 부실 때까지 여기에 붙어 있는다 그러면 고정하중입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같은 것도 고정하중이에요. 그냥 장롱이면은 활하중이고, 이 활하중은 이제 움직이는 하중이에요. 그러니까 교실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수의 무게 이런 것들이, 또는 병원에서 환자 6인실이다. 그럼 6인실에 뭐 몇 명이 들어가나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책상, 걸상, 침대 이런 것들도 활하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활하중 값은 달라질 거예요. 뭐 주차장이냐, 거실이냐, 주방이냐, 화장실이냐 이거에 따라서 활하중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활하중, 고정하중, 활하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하중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하중 기준에 용도별로 어느 정도를 써라 하는 게 제시가 돼 있어요. 기준이. 뭐 여러분들이 뭐 측정해서 나는 확실하게 얼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값을 쓰시면 되고, 혹시 모르면 그런 하중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참조로 해서 계산을 해내시면 되고요. 적설하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눈이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많이 올 때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눈이죠. 눈하중. 눈이요, 굉장히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다 녹아버리면 별거 아니지만 얘가 계속 쌓여 있으면, 거기다가 얘가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가 그 위에 또 눈이 오고 그러면 이게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눈의 무게. 그 다음에 뭐 바람은 뭐 건물에 와서 막 때리는 거잖아요. 건물에 와서 막 때려요. 옆으로 때려요. 그 옆으로 때려서 이제 위험해요. 그리고 지진하중은요. 지진하중은 건물을 옆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 밑에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이 밑에서 충격을 얘를 팡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얘를 팡 이렇게 치면 이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겠죠.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의자 위에, 예를 들어 의자 위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는데 의자를 누가 확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버틴다고 해도 그 충격 때문에 한 번 팍 밀었던 것 때문에 이 위에 구조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진이 이 건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충격하중이지만 마치 바람이 이렇게 막 치는 것처럼 건물이 이렇게 교량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적하중으로 바꾸면 어떤 횡하중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 지진의 실제 거동을 나타내는 걸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해석이 될 겁니다. 풍하중도 마찬가지고요. 풍하중은 그 바람의 흐름을 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체역학 쪽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횡하중이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정적 해석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얘네는 횡하중이고 얘네는 수직하중, 연직하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도 역시 횡하중이죠. 수압이나 토압도 우리 이제 그 물속이나 아니면 땅 속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물들에는 흙이 누르는 무게가 또 굉장히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도요. 물이 그 무게로 이렇게 누르면요, 굉장히 그게 하중이 커요. 그래서 수압, 토압도 횡하중으로 작용하는 뭐 이런 종류의 하중이 있는데, 이거는 설계할 때 쓰는 하중이고 설계 시의 하중이고요. 우리 역학에서 다루는 하중은요, 이렇게 필요 없어요.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 하면 바로, 자, 우리 구조 역학에서 다루는 하중은
바로 하중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만 하시면 됩니다. 고정하중이건 활하중이건 형태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거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교재는 구조역학에서 다루는 분포 상태에 따른 하중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자, 집중하중이 있어요. 우리 역학 시간에 다루는 하중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고정하중 같은 경우는 집중하중으로 잘 안 들어오고요. 활하중은 집중하중으로 들어올 수 있겠네요. 집중하중으로. 그러니까 한 점에, 한 포인트에 하중이 작용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저런 아까 왜 화장실 칸막이 벽체 같은 거 있죠? 칸막이 벽체 같은 것이 이렇게 딱, 요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원으로 보면은 지금 한 점을 요렇게 누르는 꼴이죠.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그게 그 벽체 하중이 집중 하중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중 하중이 있고요. 한 점에 들어간다. 그럼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구조물이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한 점을 누르는 거죠. P. 보통 P로 표시를 합니다. 집중 하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번호를 써볼까요? 1번. 2번요. 제일 많이 분포하는 게 바로 등분포 하중이에요. 등분포 하중. 등분포 하중은 분포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이렇게 전체가 똑같이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자, 실제로 어떤 분포냐면 이런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면 전체가 얘를 지그시 누르는 거죠. 그럼 어떤 면이 됐건 똑같은 하중으로 얘를 누르는 게 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등 분포 하중이에요. 똑같은 값으로 누를 때. 그럼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등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요 길이가 쭉 갔다는 거는 요만큼의 크기의 하중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정하게 분포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메가 W를 쓰고요. 유니폼 로드 여기에다가 뭐 이제 뭐 2kN per 미터 단위는 이런 식이 됩니다. 길이당 얼마.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5m다. 5m다. 그러면 1m당 2kN이 작용한다는 거야. 1m당.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위를 그러니까 항상 미터당 kN 이렇게 바꿔서 보십니다. 얘는요.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뭐 10kN 이렇게 되겠죠. 그냥 한 점에 꼭 누르는 거니까 힘의 단위. 힘의 단위는 뉴턴, 킬로뉴턴을 쓰니까요. 등분포 하중은 단위 길이당 얼마 하는 그런 단위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표시하고요. 가끔은 우리 등분포 하중 그냥 우리 노트에다 표시할 때는 이렇게도 합니다. 책에서는 잘 이렇게 표시 안 하는데 인쇄된 거에는 우리 그냥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자대고 예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등분포 하중 표시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집중 하중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지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역시 집중 하중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조금 어렵게 가게 되면은 등변 분포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실제로 많이 있는 하중이야. 자, 등변 분포 하중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변한다. 일정하게 변하면서 분포하는 하중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뭐 이런 삼각형 형태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m인데 이게 구조 부재예요. 지금 이게 구조 부재. 여기가 5m인데 여기에서는 하중이 0인데 여기에서는 하중이 뭐 5라 그럴까요? 5kN 이렇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얼만큼일까요? 여기 반 되는데 2.5m 되는 데는요. 2.5m 되는 데는 요 크기가 얼마일까요? 2.5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분포가 직선의 분포를 가지는 걸 등변 분포라 그래요. 이게 곡선이 되면은 이제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게 분포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직선으로 가정을 해서 직선 분포로 하는 것까지 보통 계산을 하게 됩니다. 등변 분포 하중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단위는
킬로뉴턴 미터 또는 뉴턴 퍼 미터, 킬로뉴턴 퍼 미터 또는 밀리미터 해도 되고요. 이렇게 등분포 하중하고 같은 단위로 맞춰서 써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 등변분포 하중은요, 이런 삼각형뿐만이 아니라 요렇게 생긴 삼각형도 있을 수 있고요. 역시 직선분포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어쨌든. 길이에 따라서 하중 값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 등변분포예요. 또는 사다리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다리꼴 하중. 얼마든지. 자, 이게 구조 부재고요. 이런 거 다 등변분포 하중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곡선형으로 간다고 하면 아까 여기 이제 보통 직선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곡선으로 가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 예제에서는 잘 안 다뤄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잘 안 다룹니다. 근데 얼마든지 요거를 배우게 되면 응용해서 계산은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럼 곡선 분포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분포할 수도 있겠죠. 곡선 분포 하중. 또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분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구조 부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곡선형. 굳이 따로 하기는 그렇고 다 등변 분포 하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다리꼴도 될 수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집중 하중, 등분포 하중, 등변 분포 하중 세 가지에다가 모멘트 하중. 모멘트가 하중으로 작용하는 거죠.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 부재가 있으면 요렇게 요 점에 어떤 한 점에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모멘트 하중은 굉장히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모멘트 하중이 어느 점에 작용하건 구조 부재의 어떤 부분에서도 이 모멘트가 그 값 그대로, 그 방향 그 값 그대로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요 점을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부재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부재에 집중하중 이렇게 작용한다. 그럼 요 한 점만 꾹 누르는 거예요. 한 점을 꾹 눌러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냥 요 점만 쭉 내려가려고 하겠죠. 여기를 받치고 있다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받치고 있다고 받침이 있고 위에 부재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받침이 있고 위에 요게 부재야. 요걸 딱 눌러 요 한 점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는요. 이거를요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봐요. 그럼 부재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겠죠. 자, 그런 어떤 이제 그런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실 거니까 지금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중 종류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 하나 더 있네요. 이동하중. 좋습니다. 이동하중은 이제 주로 교량 같은 데서 차량이 움직이잖아요. 차량이 여기서 이제 딱 교량에 들어와가지고 쭉 움직여요. 그러면은 똑같은 크기의 하중이 똑같은 거리, 간격을 가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차를 보면은 보통 차가 이렇게 생겼나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죠?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보통 차가요. 한 1톤 정도는 가죠? 1톤. 그러면은 여기 바퀴가 딱 닿는 요 부분 있죠? 동그라미는 땅바닥하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서 바퀴는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접선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중으로 이렇게 집중 하중으로 2포인트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한 5명이 타 있어. 그러면은 2톤이 됐어요. 2톤. 그러면 여기 1톤, 1톤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두 점에 집중 하중. 근데 구조 부재가 이렇게 있다. 여기 거리가 예를 들어서 1m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움직여요. 그대로 또 조금 있으면 이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중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 거리는 일정하고 1m로 일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되는 하중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이렇게 하나만 그려서 이제 보통 이제 자동차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요렇게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걸로 표시합니다. 점선을 하셔도 좋고요. 얘하고 구분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동한다는 거를 나타내 주시면 어떻게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다 그려놓고 요 거리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1m다 하는 거 표시하고 시작부터 해서 쭉 이동된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이동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가 우리 역학 시간에 다루는 하중의 형태예요. 그래서 집중하중, 등분포 하중, 등변분포 하중, 그리고 모멘트 하중,
그리고 이동하중. 이렇게 5개에 대해서 좀 표시 방법 같은 거를 눈에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